오늘 톡투 위암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5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한 분이 더 지금 무대에 올라오셨는데요.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위암학회 이문수 이사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마이크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 시간 있을 때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게 가장 진솔한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크 콘서트라는 게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아까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위암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을 같이 공부하고 환자분들과 같이 나눴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소에 궁금한 점, 그리고 환자분들도 계시고 보호자분 계시고 일반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궁금해했던 분들을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저희들은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게 토크 콘서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또 많은 오늘 가족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요. 직접 여기서 마이크를 넘겨서 내가 이것만큼은 오늘 정말 꼭 대답을 들어보고 싶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손 들어주시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요. 저는 지금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교수님이 진행성 위암 1기라고 하시면서 수술하셨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진행성 4기 위암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표적 치료제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가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암 환자들은 전부 환자이건 아니면 임상시험 대상자건 모두가 시험 대상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내가 면역 억제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암에서는 면역 관문 억제제, 흔히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거가 효과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결과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 하나만 쓸 때, 그러니까 키트루다나 옵디보를 하나만 쓸 때 이제 그런 경우고, 최근에는 그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항암제랑 조합해서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이제 환자 상태에 쓸 수 있을 거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이 많고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질문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을까? 나는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00% 이분은 효과가 있고요, 없고요를 구별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바이오마커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물쇠 같이 생긴 거, 그게 종양세포에 있는 PD-L1이라고 하는 항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양성인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더라라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PD-L1이라는 것이 발현하는지 내 암세포에서 그걸 확인을 하면 그게 이제 많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없으면 100% 효과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없이도 지금 옵디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 안 하고 사용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재 바이오마커로는 그런 PD-L1이란 걸 검사는 해볼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옵디보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암 환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암의 효능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악성 흑색종이 가장 좋고요. 거기는 표적이랑 상관없이 악성 흑색종은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까먹었다. 그 부통령 시미카타. 예?
네네, 지미 카터. 옛날 그 지미 카터가 뇌에 악성극색종이 뇌에 전이가 있다가 이것 때문에 치료받고 굉장히 좋아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폐암도 요즘에 결과 굉장히 좋고, 방광암도 좋고, 신장암도 좋고, 그래서 몇 가지 암종들이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위암 그만큼은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약제, 항암제랑 조합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 조금 결과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주변에 스태프분들 계시니까요. 그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암 수술 후에 5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검진은 얼마를 주기로 또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유창범 교수님께서 예, 대답 전 뭐 부탁드립니다. 내시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뭐 저도 보여드렸고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보여드렸지만 암이라는 게 아직 어려운 게 뭐냐면 예측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으로 치료했는데 재발하는 것도 아까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수술하고도 간이 재발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아주 굉장히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분들도 1년에 한 번 검진을 하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위를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을 한 분들도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조기 위암 내시경 수술의 위험성과 그리고 진행 과정, 또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해야 되죠? 네. 네. 그 내시경의 위험성이라는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진행성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성 위암은 일단 내시경 치료에 적응이 안 되고요. 내시경 치료는 조기 위암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내용은 뺐지만 아까 위에 4층 중에 이제 2층까지 인볼브했을 때, 침범을 했을 때 내시경을 자른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전에 검사를 해본 다음에 내시경으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하나 조건이 붙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위벽 두께가 1cm가 안 되는 두께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미리 단위로 이제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침범을 했을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고, 저희가 내시경을 보는 기술들이 좋아졌어도 한 80%는 맞고 20%는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자른 다음에 결과가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거는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범위가 있다든지 뭐 뿌리가 깊다든지 절제면이 맞닿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이제 임파선에 가서 림프절에 가서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통계에 근거해서 그런 경우는 추가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이라고 말하긴 저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991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도가 돼서 약 3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해서 장기간 안전한 치료로 근거가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수술한 거랑 이제 특히 점막암 경우에는 90에서 한 95% 정도로 거의 대등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시경,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 소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내시경 등을 검사를 해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환자분이 아무리 원하셔도 저는 적응이 안 되면 하자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이제 빼먹은 얘기가 있습니다. 재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잘라보면 재발은 이제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 술기들이 좋아져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위가 남아 있잖아요. 내시경으로 자르게 되면 그럴 때 이소성 병변,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절개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생기는 분들도 있고 1년 이후에 생기는, 심지어는 뭐 내시경으로 절개하고 나서 10년 있다가 위 밑에 쪽에서 이제 암을 잘랐는데 위 위쪽에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 약속을 단단히 받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인도 받고 그림에 그려서 설명을 드려서 남겨놓는데 쭉 제가 환자분들 리스트를 보면
안 오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로 나중에 녹화가 될 것 같아서 제 환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질문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 시기와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먹어도 될까요?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요?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한데 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김정도님께서 앞서서 발표를 해주실 때 나는 집에서 정말 우리 딸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갖다 줘서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서 몸무게도 회복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음식들을 아까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 주로 많이 드셨는지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좀 짜고 좀 매운 걸 많이 즐겨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주의해서 먹었는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컵으로 3분의 1만 마셔도 꽉 차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뭘 먹어도 배를 좀 채워야 되니까 쉬운 걸로 해가지고 이제 빵이나 이렇게 과자라도 이제 일단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먹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제가 기준을 잡을 때에서부터는 콩 종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청국장, 된장찌개 또 이제 비지찌개, 콩나물 그리고 이제 나물 종류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가지고요. 지금 집에서 먹는 거는 그렇게 별다른 게 없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생활.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운동. 저는 아까 사진 잠깐 본 것 같은 그 사진 수술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 항상 운동은 빼먹지 않고 운동하고 또 우리 교수님 지시 잘 따르면 됩니다. 예. 네, 콩으로 만든 요리 많이 드셨다고 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두 분께서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콩은 드시면 좋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냐면요. 위 90%를 절제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믹스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믹스커피 마셔도 될까요? 마셔도 된다면 하루에 몇 잔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질문 우리 이혁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커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뜨겁게 마시거나 또는 너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마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덤핑 증후군이라는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녁 때 자기 전에 드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혹시 자기 주무시기 전에 커피든 우유든 이런 거를 드시면은 역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도로 역류가 돼서 식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커피를 원하신다면 오전이나 낮에 드시되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매일 약식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흑설탕이 들어가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과자 종류도 먹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육류 이야기도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이분도 육류는 왠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류는 즐겨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곰국과 같은 보양식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약식과 곰국과 같은 보양식, 이 두 개 먹어도 될까요, 교수님? 약식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약식은 전 문제 없다고 생각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육류를 즐겨 먹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곰국 같은 보양식은 괜찮을까요? 반대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육류를 드시고 곰국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곰국 같은 거는 이제 국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보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을 많이 먹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겁니다.
고기는 적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육류를 그냥 살코기로 드시고 곰국은 그다지 영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짠 음식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서 안 드시는 거를 권합니다. 육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 위 저체하신 분들이 빈혈이 자주 옵니다. 이게 뭐 비타민 B 12번 부족으로 인한 빈혈도 얘기했지만 제일 흔하게는 사실은 철분 결핍이 되게 많습니다. 이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빨간 고기를 많이 좀 잡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기 섭취로 철분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배수영 교수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혁준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장암이 위험이 좀 더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40세에 넘어가면은 대장암도 건강검진에서 꼭 검진하라고 돼 있는데요. 한번 위암에 걸리시면은 위만 신경 쓰시지 대장은 신경 안 쓰시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기는 계속해서 적절하게 드시면서 때가 되면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할 때 대장 내시경도 꼭 잊지 말고 같이 해주셔서 아까 우리 김전동 님도 보시면은 중간에 대장암도 또 중간에 발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암이 있어도 다른 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암검진 같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고기 드시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고 검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담인데 위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 저는 꼭 대장 내시경을 하거든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동시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육류 섭취가 많아져가지고 길에 다니다 보시면 맨 고깃집이잖아요. 심지어 야구장을 가도 닭고기, 치킨, 뭐 돼지고기, 고기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요새 젊은 친구들 환자로 오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 같은 대장 질환도 있지만 야채 하나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일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지금도 대장암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꼭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좀 바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으셨는데 좀 아쉽게도 못 오셔서 이 질문을 꼭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위암 진단을 받고 부분 절제 수술 후 TS1를 받고 5년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15년에 재발이 되었고 젤로다, 사이람자 처방을 받았지만 내성 판정을 받아서 희망을 잃어가던 중 키트루다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13차까지 맞고 밥도 먹고 또 산책도 하고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갑니다. 언제쯤이면 폐암처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 급여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요구하고 기대 사항이거든요.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게 먼저 나오면 그 약을 쓸 수 있게 승인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쓰게 될 때 우리가 중증이기 때문에 급여가 되는 거는 또 다시 이제 이 약을 쓰는 게 얼마만큼 우리 전체 나라의 어떤 재정을 생각을 해서 정말로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급여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폐암도 아직 다 급여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흑색종 그렇게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이게 급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워낙 비싼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위암은 아직은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정말 운이 좋으시고 다행이신 거가 지금 13차까지 맞고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지자가 있는 경우 MSI 하이라고 하는 것 또는 EB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암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더 많은 근거 자료가 나와서 심평원에서 이제 급여 허락을 해줘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의료진도 환자들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될 거냐라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께서 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진료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면서도 참 마음 아픈 부분이 그런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 꼭 이 약을 한번 그 적용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복지부나 식약청이나 예를 들면 뭐 심평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관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학회도 그렇고 위험학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실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 결과를 뭐 발표해서 또 거기다 보고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드리고 그것이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저기 네. 위험학회 이사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복지부,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권한은 지금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도 사실은 의사 출신 관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행정관료들보다는 이 부분에 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가 나란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급여화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항목을 급여화를 다 시켜드려도 또 한 5년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형편이에요. 근데 국가 재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이제 검증을 된 것들 위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암이 어려운 게 뭐냐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기전에 대해서 소상히 많이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상하게 위암은 아직까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선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나마 저런 표적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의 일부 듣는 분들이 있고요. 그전 같으면 사실 그런 분들 거의 쓸 약도 없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 길이 열렸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저희 지난 4월에 진행됐던 톡투 폐암 토크 콘서트에서도 역시 가장 큰 화두가 이 급여와 또 보험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그때도 많은 그 환자 또 가족분들 오셔서 이렇게 뭔가 비교했을 때 보험이 되는 것과 아닌 것에 이 경제적 비용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정말 그것만으로도 힘이 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복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만든 거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또 소문도 내주시고 또 저희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도 더 좋은 또 저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잠시 얘기를 드리다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유관기관들이 억지로 안 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 해주려고 해서 안 해주고 이걸 뭐를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학술적인 근거나 그 근거의 중심에서 그리고 보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형평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자리가 될 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올해 나이가 68세인데요. 제가 9월 17일 날 암 판정을 받아갖고 암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초기라 그래서 그냥 가깝게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가 막상 위 수술하고 나니까 그 수술한 끝부분에 또 다른 암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위를 다 절제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10월 2일 날 퇴원을 해갖고 지금 집에서 치료 중인, 회복 중인데 단 문제는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런 대로 병원에서 주는 밥도 잘 먹고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밥을 못 먹겠어요. 집밥을 못 먹겠고 또 운동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효창공을 몇 번씩 돌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 달 후에 11월 5일 날 항암 치료를 하신다는데 만약에 그 암이라는 게 소리 없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 항암을 했을 경우 다른 데 백이 하나라도 전이된 그 다른 장기에 전이된 그 암도 치료가 되는 거여서 내 그게 좀 궁금해서. 아니, 그것까지 네. 다른 장기에 혹시나 백이 하나도 전이된 암을 치료할 수가 있나 해서 그게. 네.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은 무슨 뭐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차이가 뭐냐면 수술은 거기 있는 부분을 다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은 몸으로 흡수가 되면 먹는 약이든 주사를 맞았든지 간에 온 몸에 피속을 돌면서 온 몸에 있는 세포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혹시나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부위 옆에 남아있는 세포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혹시 다른 장기에 한두 개 세포가 가 있는 것도 죽여서 재발과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보조요법으로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좀 특이한 체질이라 그러는데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안에 조금 발견됐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 바깥에서 많이 전이 됐다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가능이 있습니까?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없지는 않아서 저희가 항상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게, 병기를 정하는 게 위벽의 깊이와 그리고 림프절에 침범된 개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점막만 있는 조기암처럼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림프절의 점수가 의외로 높아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설명드릴 때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없는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림프절도 29개 중에서 3개가 전이가 돼갖고 다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시경으로 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검사라는 게 한 80%는 맞고 20%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한 20년 전에 전공의 때, 20, 30년 전에 전공의 할 때에는 암 수술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서 수술 딱 들어갔는데 배를 열었는데 전이가 확 돼가지고 그냥 수술도 못하고 나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질러서 그 컴퓨터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이미지가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해서 그런 것들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의학이라는 건 그래서 자꾸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환자분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과장되게 나오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의학이라는 게 아직 불완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혹시 더 계시면, 네, 여기 앞쪽으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자리를 베풀어준 암학회하고 대한위험학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있어서 보호자 입장에 왔습니다. 현재 4기 돼가지고 위암 4기 돼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복막 복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빼고 있는데 수술 못 받고 이제 시스플라빈하고 TS1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3가지인데 저희 1차로 지금 먹어봤는데 언제까지 그걸 계속 받는지 1차 독성 항암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그 약을 계속 쓰는지 또 언제쯤 바꾸실지 또 하나 2차 표적 항암제도 나오고 3차 키토르도 없어본 거예요. 그걸 나오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서 2차 바꾸고 3차 바꾸는지 이런 차라리 이제 일개나 이게 더 느긋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시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모들 입장은 상당히 급하거든요. 지금 언제쯤 바꿔가지고 효과 좀 볼까.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하고 또는 이 항암 치료만 가지고 끝날 수가 있는지 꼭 수술할 입장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수술이 들어가니 언제쯤 들어갈 건지.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조요법으로 식이요법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 이 교수님 말씀에 이제 식이요법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C하고 미네랄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소를 많이 채소를 도저히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는데 아까 절대 녹지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차라리 양을 좀 줄여가지고 녹즙 좀
좀 더 줘가지고 좀 그런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초반 마음에 봐서 이제 그 비타민C도 저 경구 복용도 있고 또 고용량 비타민C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무식의 소치이지만 하여튼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갖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뭐 미술교육법이 이제 아까 근데 미술교육법이 또 SB주산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자체도 저희 입장에는 뭐 집하라도 짓는 입장이니까 어떤 그 보조법이라고 그러죠. 보조법에 관한 그런 것 말고 또 어떤 보조법이 있는지 또 우리 딸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장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자세한 설명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제 저도 나이를 들면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보다 이제 어린 환자들이 오면은 그럼 안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얘기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암은 연세 드시면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0, 80 넘어가면 폐암, 많은 대장암들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40대가 안 되는 젊은 여자에서도 사기암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도 저희가 이제 잘 모르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이게 모두 다 가족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생기고 이제 특히 아주 30대 중반 40대 아기들 막 이제 어리고 하는데 많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같은 위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세포의 형태가 좋지 않고 전이의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기 전이 패턴을 보여드렸는데 림프절 전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복막 전이가 이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암들은 복막 전이가 많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표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도 잘 안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지 않은 그룹의 그 임상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더 많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선의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약을 바꾸느냐 1차 치료에서 증상이 나빠지거나 약에 더 이상 안 들어서 점점 더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약을 바꿔야 되고요. 최근에 복수가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을 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약을 쓸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가게 되는 거가 가장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이제 지켜보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 최선의 치료를 해주실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절대 못 살아요.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막대기를 잡아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막대기를. 그거는 전문의 주치의를 믿는 거지 어디서 보조요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세요. 미슬토 아무 근거가 없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경험으로는 일부 난소암인 경우에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있지만 위암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면 항암제를 쓰실 때 간하고 콩팥에 부담이 되거든요. 워낙 독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쓰다가 우리 약을 쓸 때 더 약이 못 이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지만 안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지금 따님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으실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술은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수술을 항암 치료를 하는 사기 위암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전이된 암이 없어졌을 때예요.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 경우조차도 수술하고 나서의 생존율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꽤 안 좋은, 다시 곧 재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이 줄어서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지 않으면 수술은 보통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지금 라사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바꿔서 또는 이제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맞고요. 한 가지 아까 비타민C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예방약과 치료약은 전혀 다릅니다. 비타민C 아까 고기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그거 일반인들에서 암의 발생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암 환자에서 재발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비타민C는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게 했던 그룹에서 보니까 암의 발생률이 줄더라라는 한 40년 전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반복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최대한으로 얘기해도 암의 예방 효과가 약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비타민 C를 먹어서 암을 낫겠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어쩐지 저도 현재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의사들은 믿습니다. 믿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저는 아까도 보조요법 나와서 보조요법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그걸 쓸래도 아까 나 교수님 말씀하신 혹시 이게 항암제 어떤 부작용이라 그거 지장을 처리할까 못하겠는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보조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네. 지금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래도 많은 그 가족분들이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데 아무래도 귀가 좀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저희 아버님 심정 전 뭐 100% 2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제가 요새 TV를 보다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는 게 이제 자연인 프로, 뭐 특정 프로를 제가 지금 비방하거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자연식 한다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취재하는 프로그램들을 밤에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봤는데 그게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이 되는 거는 100% 완전한 학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가장 높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지푸라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중에 또는 뭐 만성 신부전 환자들 중에 아주 드물게 10,000명에 1명 정도 그렇게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암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 좋아지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건 TV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가족하고도 다 떠나서 그렇게 산에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건지도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시지 말고 지금 나선영 쌤 말씀하신 대로 이 확률의 싸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모범 답안이 아닐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무미건조한 통계치를 가지고 사실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도 제 가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 부모님을 잃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야속합니다. 저는 제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희망이 제일 좋은 약 같다. 약이 없어도 희망만은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희망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희망은 가지고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지푸라기를 잡지 말라는 거가 희망을 놓지 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근데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검증된 걸 잡으시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네. 지금 드리는 건데 아마 의견 일찍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님이나 어머님만큼 이 환자를 걱정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수님보다 우리 환자를 더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내 환자가 빨리 입원했으면 좋겠고 내 환자 먼저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일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치료 안 해요. 앞에서 말을 할 때 저희가 막 집중해가지고서 하니까 막 편안하게 웃으면서 다 얘기를 못 들을지언정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가 뭘까를 매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지막 부탁드리는 말씀이었던 거야. 이 부분은 의사들한테 맡겨주시고 환자분, 보호자분들은 그 시간에 정말 같이 지내는 시간, 같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거 쫓아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요. 나선영 쌤 말씀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은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위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이 들 때 다음에 내일 환자가 오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돕니다.
다른 일을 하다 운전하다가도 그 생각해서 길도 잘못 가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앞에서 의사가 그 짧은 시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런 중환 환자를 전문의들이 오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한두 마디가 야속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둘러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기를, 이런 암 환자들 주변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이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말씀드리는 건 희망을 놓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돈 들여서 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니까 돈 들여서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서둘러서 좀 더 마무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우리 아버님의 따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또 그리고 이 밖에 계시는 모든 위암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모든 분들의 노력이 또 보태지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저희 2시부터 시작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톡투 위암 토크 콘서트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암학회와 대한위암학회가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6분 정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셨거든요. 우리 6분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마지막 폐회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한암학회와 대한위암학회가 함께 했던 토크 콘서트, 저도 옆에서 같이 처음부터 경청을 하면서 역시 토크 콘서트는 공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걸 이해하고 들어드리고 또 같은 얘기를 나눠드리는 것이 이 토크 콘서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와주신 분도 계시고 가족이 함께 자리해 주신 분도 계시고 환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병원에 본인을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이 종양내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소화기내과 선생님 수술을 하시는 외과 선생님 그 분야에서도 뭐 영양을 다루고 수술하고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암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물론 이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고 교육하고 진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공통적인 목표의 꼭지점에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된 상태의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시느냐, 그렇게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들의 꼭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과정,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애틋함이 절절하게 오늘도 배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어느 나라가 어떤 수술을 제일 잘한다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도암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고 대장암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고 이런 중에 많은 기간 동안 많은 환자를 다 성적들을 다 데이터를 모아서 대한민국 한국이 위암 치료의 성적이 가장 세계에서 좋은 나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이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꼭 아까의 지푸라기가 아닌 지팡이는 그 선생님들이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꼭 잡아주시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아까도 잠시 여러 부분에서 얘기 드렸지만 선생님들도 그 감정 그리고 그거 공감하는 감정들을 표현을 해주셨지만 여러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애절함을 우리 그 의사들도 못지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 아프실 때 저녁에 돌아가서도 잠을 자면서도 자다가 깨면서도 환자분들을 걱정하시는 게 우리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토론하면서 아주 어려운 고비들을 또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위암학회에서 책자도 만들어드려서 위암 궁금합니다를 만들어드렸고 그 뒤에 지필진을 보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수없이 읽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에도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오늘 그 토크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 준비를 해주신 교수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회는 암학회도 그렇고 대한위암학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내고 발표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지만 못지않게 잊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대국민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잊지 않고 명심하고 꾸준히 이 앞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톡투위암 토크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